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쌀밥 애청자라 저도 종종 옆에서 같이 듣다 어느새 팬이 돼버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 전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습니다. 끝에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식품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전처도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경영지원팀 신입이었는데 예쁜 얼굴과 사근사근한 성격 때문에 남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저도 물론 아내에게 호감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회사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부장님한테 엄청 깨진 적이 있었는데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화장실에서 혼자 몰래 울고 왔었어요.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 점심도 건너뛰었죠.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밖에 나가 점심을 먹고 오더니만 갑자기 제게 편의점 캔커피와 김밥 그리고 바카스 한 병을 주더군요. 제 간식 사는 김에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끼니는 거르지 말아야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생긋 웃으며 사라지는데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 뒤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아내에게 눈길이 갔고요. 어느샌가 사랑에 빠져버렸죠.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다 준 걸 계기로 아내와 말문을 트고 그러다 보니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면서 점점 친해졌는데요.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남자로 의식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내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소심하기까지 했던 저 같은 놈한테는 오르지도 못할 나무였어요. 당시 아내는 따로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주 연애 상담 비슷하게 남자친구 얘기를 털어놓곤 했어요. 제가 편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제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회사 안에서도 끈질기게 추근덕대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근데 영철 씨는 그런 게 없어서 편해요. 아, 그런가요? 뭐 회사에서는 일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제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억지 미소를 지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던 아내는 속편한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가 질투가 심해서 밖에서는 이렇게 남자친구 아닌 다른 사람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 안에서라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숨 돌리게 하니까 좋네요.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영철 씨. 그래요. 뭐 저야 언제든 환영이죠. 그 뒤로 아내는 제가 완전히 편해졌는지 별의별 수다를 다 떨었는데요. 다른 남직원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아내와 저는 그저 사이좋은 직장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요?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낸 지 5년쯤 됐을 무렵 아내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성향이 좀 있던 것 같더군요. 처음엔 그저 슬퍼하는 아내를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기 바빴는데요. 나중엔 욕심이 생기더군요. 나라면 이 여자를 울리지 않고 늘 웃게 해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아내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던 건지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영철 씨를 좋은 친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서요. 당장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하지만 희정 씨, 이거 하나만은 알아줘요. 나는 희정 씨를 절대 울리지 않을 거예요. 늘 웃게만 해줄 거라고요. 이제 희정 씨에게 좋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대답은 오래 지나지 않아 들을 수 있었어요. 고백하고 나흘쯤 지나 아내가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돋움했고요.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도 꼴이 나게 됐죠. 사귀고 나서야 안 사실인데 아내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어요. 하나뿐인 생모는 아내가 어릴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늘 구김살 하나 없이 밝기만 했던 아내였기에 그런 아픈 가정사를 갖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제야 아내의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외로움도 잘 탔고요.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어리광도 심한 편이었죠. 결혼할 때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난 당신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 평생 갚으면서 살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땐 그 말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의뢰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아내에게 끔찍한 과거가 숨겨져 있고 그 일로 저희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녕 꿈에도 몰랐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결혼한 뒤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를 다 차려줬고요. 집안은 늘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이 특별한 날에는 전날부터 장을 봐서 직접 잔치 음식을 만들곤 했어요. 저희 집이 할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라 집에 제사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아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큰 집으로 가서 전을 부치는 등 일을 도와야 했어요. 젊은 새댁이라면 질색팔색하며 도망쳐도 할 말이 없는데 아내는 제게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네요. 처음엔 고아라고 아내를 마뜩찮아 하던 부모님도 나중엔 저보다 더 아내를 예뻐하셨죠. 제 인생이 뭐 하나 잘 풀린 게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 싶었네요. 아내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서 집안일도 많이 돕고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으고 모아 생일엔 큰맘 먹고 명품백을 사주기도 했어요. 딱 남들 사는 만큼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정신을 놓고 멍 때리기 일쑤고요. 작은 일에도 화들짝 놀라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집안 살림을 돌보긴커녕 가스레인지에 냄비만 올려놔도 태우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아내가 임신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도 가봤는데요. 애석하게도 애가 들어선 건 아니더군요. 의사는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신경쇠약의 일종 같으니 옆에서 잘 돌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쯤 일이 바빠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자책도 많이 했네요. 여보, 혹시 당신 무슨 일이 있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이 온 것 같다고. 아니야, 일은 무슨 일. 나 멀쩡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사는 거야? 나 집에 오면 누워만 있고. 미안해.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네. 자꾸만 누워있고 싶고 그래. 내일부턴 집안일도 다시 제대로 할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당신 아픈데 집안일은 내가 퇴근하고 오면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보다 나한테 서운한 거라든가, 뭐 우리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든가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없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캐물어도 아내는 도통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제가 집에 돌아오면 미주알 고주알 하루 있던 일을 늘어놓던 아내였기에 참 이상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저 아내를 대신해서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요. 아내의 기분 전환이 될 만한 꽃이나 간식 같은 작은 선물을 하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창 바빴던 회사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아내에게 주말에 드라이브나 가자고 했죠. 그쯤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 하던 아내였기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요. 웬일로 좋다고 따라 나서더군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해서 좀 멀지만 일출로 유명한 해변가로 차를 몰았죠.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 한 팀과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전부였죠. 인근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아내와 해안가를 산책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 돌아본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깊은 바다 저 멀리 웬 남자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아까 스쳐 지나간 젊은 남자였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걸 보아하니 나쁜 마음을 먹고 제 발로 들어간 것 같진 않더군요. 어떡해 여보, 저 사람 물에 빠졌나 봐. 사색이 된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있어. 얼른 119에 신고부터 하고. 당부한 뒤 바로 바닷물에 뛰어들었네요. 제가 학창시절에 수영을 배웠는데요. 솜씨가 제법 괜찮아서 도대회까지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남자를 구하러 달려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아내가 경악하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네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잠식했어요. 파도가 거친 날이라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팔과 다리를 움직였네요. 다행히 실력이 녹슬진 않았는지 몸이 조금씩 원하는 대로 움직이더군요. 그 사이 남자는 물을 잔뜩 먹은 건지 어쩐 건지 머리가 조금씩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덜미를 낚아챌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자마자 바로 팔을 뻗어 그런 남자를 붙잡았죠. 그리고 바로 모래사장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네요. 중간에 큰 파도에 휩쓸려 하마터면 먼 곳으로 떠내려갈 뻔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변가 부근까지 당도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 사이 신고를 해준 건지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그런 저와 남자를 구해줬죠. 남자와 저는 바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저야 어디 한 군데 상한 곳 없이 멀쩡했고요. 다행히 남자 역시 산소호흡기를 차고 얼마 안 돼 바로 정신을 차리더군요. 저를 기억했는지 보자마자 바로 고개부터 숙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유, 은인은 무슨. 듣기에 좀 부끄럽네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 주신 건데 대단한 일이죠. 괜한 객기로 겨울 수영 한번 해볼까 하다 하마터면 황천길 갈 뻔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괜찮으시면 작게 성의 표시라도 하고 싶은데. 남자는 날씬하게 생긴 겉모습과 다르게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됐다고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면서 지갑을 열더군요. 10,000원짜리를 뭉탱이로 꺼내 쥐어주는데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세어보니 자그만치 80만 원이더군요.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만 받을게요. 아닙니다. 제 목숨값인데 이 정도는 너무 싼 거죠.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현금이 별로 없어서. 이럴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제가 근사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 주말 남자와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웬걸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아시죠? 원래 동년배들끼린 좀 더 쉽게 마음이 열리는 거. 둘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더라고요. 자리가 파할 쯤엔 서로 말을 놓고 친구라 부르며 다음을 기약할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강상범이었고요. 아직 결혼 안 한 독신이라 하더군요. 사회생활하면서 사귄 첫 친구였던지라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수영이라는 취미생활도 비슷했고요.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더군요. 퇴근하고 그 친구와 만나 고기 한 점에 술 한 잔 기울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 아내가 신경쇠약 때문에 저를 피할 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괴로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격지심이었죠. 친구는 제조 사업하는 부모님 덕분에 집도 잘 살았고요. 직업 자체가 변호사라 그런지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늘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요. 같이 만나면 삼겹살에 소주보다는 스테이크에 와인이나 양주를 먹는 날이 많았죠. 처음엔 어떻게 번갈아 낼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지갑 사정이 딸려서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피하게 됐죠. 친구 입장에선 당황스러웠는지 하루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묻더라고요. 자기가 뭐 실수한 거 있냐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 그냥 솔직하게 털어놨네요. 아니야, 그냥 내 문제야. 이런 말하는 거 좀 창피한데.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없어서 그런다니. 변호사인 너랑 달리 난 그냥 중소기업 회사원이잖냐. 부모님도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분들이고. 그래서 한 달에 부모님 용돈이다 뭐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거든. 근데 너 만나면 아무래도 돈을 평소보다 더 쓰게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 약속을 줄인 거야.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였어? 진작에 말을 하지. 돈이야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는 걸 가지고. 그럼 늘 내가 얻어먹어야 할 텐데 좀 그렇잖냐. 뭐 어때서 그래. 친구 사이에. 친구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그냥 만나달라고만 하더군요. 이런 걸로 우정을 잃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부담 없이 친구를 만났어요. 저도 어느 정도 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밥값은 다 친구가 계산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었던지라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갈까 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술 한잔 기울이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맞다. 영철이 너 주식 같은 거 하냐? 뭐? 갑자기 웬 주식? 아니, 나도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아는 형이 이쪽으로 일가견이 있어서 요즘 재미 좀 보고 있거든.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 벌었지 뭐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당시 제 월급의 7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절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진짜? 주식으로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그게 가능해? 그래,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그 형이 뛸 것 같다고 집어주는 것만 사면 아주 쑥쑥 올라.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돈 번 게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너도 같이 하자, 영철아. 그 형한테 정보 받을 때마다 너한테도 공유해 줄게. 글쎄, 난 주식 같은 거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통장 만들고 뭐하고 복잡한 거 아니야? 사고 팔려면 회사에서 있을 때도 계속 들여다봐야 하고. 그건 그렇지. 뭐 주식이란 게 순식간에 오르고 빠지고 그래서. 뭐 그 형이 연락을 주면 바로 사고 바로 빼고가 가능해야 하거든. 아님 나한테 돈을 맡기는 건 어때? 그럼 내가 대신 투자해서 불려줄게. 고민 끝에 결국 저는 모아둔 적금을 그 친구에게 맡겼어요. 원래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땐 제가 이미 그 친구를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또 돈이라면 아쉽지 않게 있는 친구인데 굳이 제 돈을 탐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 친구는 다달이 제게 일정 금액의 돈을 수익금이라면서 보내줬어요. 생각보다 액수가 커 욕심이 생기더군요. 더 많은 돈을 넣으면 수익이 그만큼 더 커질 테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의 말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요. 집 전세금도 빼서 전부 그 친구에게 맡겼네요. 일생일대의 패착이었죠.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그 친구에게 맡긴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갑자기 그 친구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계속 받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바로 그 친구가 일한다는 로펌으로 달려갔어요. 로비에 있는 직원을 붙잡고 친구를 불러달라고 했죠. 그런데 웬걸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강상범 변호사요? 그런 변호사님은 없는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직원의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경찰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대신 주식으로 돈을 불려준다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사기당하신 건데 아시죠? 이런 범죄는 꼬리 잡기도 힘든 거. 지금 그게 경찰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든 잡아주셔야죠. 그럼 제 돈은 어떡합니까? 집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줘서 지금 당장 집사람이랑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희도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의 말대로 그 사기꾼 놈을 잡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름도 신분도 못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영영 못 찾게 멀리 해외로 튀어버렸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아내에게 비밀로 할 수가 없더군요. 집도 이사를 가야 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당연히 아내는 난리가 났어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멍청한 술수에 놀아날 수 있냐면서 화를 냈죠. 미안해 여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나 있는 부인이 신경쇠약으로 시름시름 앓는데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서 사기나 당하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평생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앞으로 안 그런다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당장 우린 어디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못 도와주시잖아. 이번 농사도 흉작이었다면서 우는 소리 하시던데. 일단은 옥탑방이든 뭐든 작은 집에서 월세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주말엔 따로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고깃집 불판 닦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요. 회사 일이 별로 없는 달에는 따로 운전 대리 일까지 하면서 틈틈이 돈을 벌었죠. 하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부부 사이를 되돌리는 일은 힘들었어요. 아내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급기야 나중엔 이혼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만은 하지 말아주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도 여전히 당신 사랑해. 근데 부부 사이가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믿음이 중요하지. 난 더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 신경쇠약까지 앓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인 거. 의지가 되는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나 당하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대로 같이 살면 난 평생 또 당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애먼 이상한 사람한테 또 속아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닐까 속만 끓일 것 같아. 그럼 신경쇠약도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결국 미쳐버릴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린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몰랐는데 아내는 대쪽 같은 면이 있었어요. 한번 결정한 건 죽어도 번복하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사정해도 아내의 마음은 다시 돌아서지 않았네요. 나중엔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아내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다 제가 잘못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요. 3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던 것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내와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던 건데 목표를 상실하고 나니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더군요. 결국 저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요. 그대로 집에 틀어박혀 술로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하네요. 이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았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였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고향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람 구실을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부랴부랴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술에만 절어 살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더군요. 무엇보다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죠.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도 들어갈 회사가 없다는데 40줄에 들어선 더군다나 몇 년간 술에 쩔어 살았던 저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친척분의 소개로 보일러 하청업체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수리 일을 배워 기사로 일하게 됐죠. 사무실에 앉아 일하던 회사원에서 보일러 기사라니. 처음엔 자존심도 많이 상했는데요.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월급을 보고 이내 그런 건방진 생각도 사라지게 됐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당연했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새로 얻게 된 직업이 제 인생을 구원하게 될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그날 배정받은 집들을 돌면서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얘기할까 하다가 몇 집 안 남아서 꾹 참고 마저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 한 집에 들어설 쯤엔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눈앞이 뿌옇더군요.
문을 열어준 젊은 총각이 괜찮냐고 걱정할 정도였죠. 네, 괜찮습니다. 혹시 감기 옮을 수도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계세요. 보일러 금방 고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일러가 안방 베란다 쪽에 있어서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서비스직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까다롭고 못된 손님들도 만나곤 했는데요. 다행히 이 손님은 마음 씀씀이가 좋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손님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섰는데요.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벽에 걸린 건 웨딩 사진이었어요. 젊은 총각이라 당연히 미혼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모양이더군요. 물론 제가 놀란 이유는 당연히 신랑 때문은 아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선 손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신부 때문이었죠. 흰 웨딩드레스가 눈이 부시게 잘 어울리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전처였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두 눈을 비벼봤는데요. 역시나 전처가 맞더군요. 혹시나 싶어 앞에 있던 손님에게 이름도 확인했네요. 저기 혹시 부인분 성함이... 저희 집사람이요? 박희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죠?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그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나 손님의 입에선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어요. 그 손님에겐 제가 실은 당신 아내 전남편입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속이 너무 쓰리더군요. 전처와는 이혼하고 소식이 뚝 끊겨 어찌 사는지 까맣게 몰랐었는데 설마 그 사이 재혼을 했을 줄이야. 전처를 잊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전처에겐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런 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걸까요? 갑자기 전처의 남편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더니 갑자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오더군요. 역시 기사님 희정이 전 남편이죠? 전에 짐 정리하다가 희정이 옛날 사진들 봤거든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전처의 남편이 내민 건 놀랍게도 제 옛날 결혼 사진이었어요. 전처가 재혼하는 과정에서 흔적 정리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더군요. 전처 남편이 설마 저를 알아볼 줄은 몰랐기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찾아온 줄 알까봐 겁도 났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이 집으로 찾아온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 걸린 결혼사진 보기 전까진 전처 집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불편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새 기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전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급변했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너무나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희정이 전 남편분을 얼마나 뵙고 싶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자기를 도와달라니. 질 나쁜 장난인가 싶어 표정을 살폈지만 전처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더없이 간절해 보였죠. 대체 저더러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지금 전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아직 희정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정말 남은 돈이 땡전 한 푼 없어서. 그 옛날에 희정이한테 스치듯 듣기론 전 남편분 집안이 법조계 쪽으로 아주 빵빵하시다고 들었어요. 본인도 변호사... 근데 왜
보일러 기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변호사 일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절실한 표정으로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던 전처의 남편이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멈칫했어요. 저는 저대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죠. 희정이가 저더러 변호사라고 하던가요? 집안도 법조계 쪽이고? 네. 그래서 전 시댁이 하도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켜대서 이혼한 거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도대체 새 남편한테 왜 저를 변호사라고 거짓말한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혼하면서 나름대로 콧대를 세우고 싶었던 건지 뭔지 전 남편이 중소기업 다녔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던 건가 싶어서 뒤늦게 또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전처와는 이제 더는 상관없는 사이인데 괜한 불똥을 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 일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전처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네요. 아, 네, 어쨌든 전에 변호사 일을 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 보일러 기사 일을 하는 건 사정이 좀 있어서. 어쨌든 역시 다른 보일러 기사를 불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둘러대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전처 남편이 황급히 그런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인한테 아주 거하게 주식 사기를 당했어요. 희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자문 구할 곳은 없고 제가 희정이 전 남편분한테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제발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원래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갈 생각이었는데요. 전처 남편 입에서 나온 주식 사기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퍼뜩 제가 당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주식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네. 그 아는 지인이 자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고 저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가 주식에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굴려주겠다면서 처음엔 수익 난 것도 꾸준히 보내주고 그래서 믿었거든요. 투자금이 좀만 더 크면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길래 가진 전 재산은 물론 빚까지 내서 건네줬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게 맞는 거죠?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요? 한상식인데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사기를 친 놈이 쓴 이름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이름이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나이는 40대 초반쯤에 피부가 까맣지 않습니까? 키는 170 좀 넘고 볼 쪽에 흉터가 작게 있고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유명한 사기꾼인 건가요? 그놈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게 그러니까 만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제가 술집에서 우연히 그 자식 지갑을 주워줘서 그 자식이 고맙다고 밥을 샀거든요. 그때 친해져서. 제가 사기꾼과 친해진 과정과 비슷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 사기꾼 놈이 저랑 잘 어울리다 중간에 마음을 바꿔먹고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작정하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죠. 바다에 빠진 척 했던 것부터가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알고 노린 건지 소름이 끼치더군요. 전처의 남편에게 제 얘기도 털어놓으려고 막 입을 열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제 전처였죠. 여보 나왔어. 보일러 수리기사는 다녀갔... 안방으로 들어온 전처 역시 이윽고 제 존재를 눈치챘어요. 두 눈이 화등잔만해지더니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전처의 얼굴 위로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전 남편을 보고 놀라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공포였죠. 그 순간 제가 벼락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 여자의 전 남편과 현 남편이 같은 남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전처는 그 사기꾼 놈과 공범이었던 거예요. 너 이 개 같은... 너 그 새끼랑 한패였구나. 맞지? 도대체 언제부터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우리 집은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의 스토킹이야.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전처는 악을 쓰면서 저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마치 피해자처럼 말이죠. 범죄자 주제 참 뻔뻔하더군요. 뭐? 경찰을 불러? 그래, 어디 한번 자신 있으면 불러봐. 네가 그 사기꾼 새끼랑 한패가 아닌 게 맞다면 불러보라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사기꾼이랑 한패라니? 아니라고? 그럼 왜 나랑 네 현 남편인 이 사람이 같은 새끼한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건데? 해명해봐!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해명을 하래?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봐요. 저도 대기당한 남자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하고 전 재산 다 잃었거든요? 같이 경찰서 가서 얘기해 봅시다. 저 따라 나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전처의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처가 야차 같은 얼굴로 저희 둘 사이를 가로막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개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여보, 뭐해? 얼른 이 사람 내보내! 내가 말 안 했나? 전 남편 피해망상에 정신병이 좀 있었어. 그것 때문에 툭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혼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믿지 말고 얼른 내보내자. 급기야 전처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 남편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황당무계한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군요. 이게 누굴 미친 사람 취급해?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나 혼자라도 경찰서 가서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랑 너도 경찰서로 소환될 거고 삼자 되면, 아니, 그 사기꾼 새끼까지 사자 되면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 저는 전처와 그 남편을 버려두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전처가 기겁을 하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잠깐만! 그러지 마! 난 그 새끼랑 관계 없어! 작정하고 사기친 건 그 새끼지 내가 아니라고! 오호라, 이제야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너 그 새끼랑 무슨 사이야? 애초에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러자 전처가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아 다시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그제야 허둥지둥 감춰뒀던 진실을 토해내더군요.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 내가 회사에서 자주 그 자식 문제로 연애 상담했었잖아. 기억나? 그 전 남자친구가 바로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좀 지나서 연락이 왔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당신 몰래 만났고 그 뒤로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 문득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돼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던 게 기억났어요. 어디가 아픈 건 줄 알았는데 실은 바람이 난 거였다니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당장 뒤집어 엎고 싶은 걸 꾹 참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유부녀인 주제에 그 새끼랑 바람이 나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둘이 짜고 남편이었던 날 등쳐먹었고? 난 그럴 생각 없었어.
당신한테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사채를 쓰는 바람에 돈이 너무 급해져서 당신이랑 그 상태로 이혼하면 상간자 소송이다 뭐다 위자료만 챙겨줘야 한다고 사기를 치자고 하더라고. 난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주라. 응? 빈털터리가 된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려놓고 뭐? 용서해줘? 나한테 한 짓은 그래. 뭐 그 새끼랑 바람이 나서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지금 네 남편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 건 뭔데? 애초에 작정하고 먹잇감을 물색해서 접근했다는 거잖아. 범죄라는 자각이 있긴 해? 미안해. 그 인간이 도박에 미쳐서 또 사채를 쓰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라고 또 이러고 싶었겠냐고. 급기야 전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우는 건지. 옛날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웠지만 이제 전처의 실체를 알아서일까요? 끔찍하고 가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전처의 남편은 저 못지않게 충격받은 눈치였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몰아쉬더니만 갑자기 전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더군요.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새끼랑 사기친 거냐고? 어? 미안해 여보. 참나, 사기친 여보가 대체 나랑 저 사람 말고 몇 명이야? 이 더러운 년, 사기꾼 년.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죽여버릴 거야. 그 새끼랑 너 둘 다 죽여버릴 거라고! 급기야 전처의 남편은 전처를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달려가 그런 전처의 남편을 막아섰네요. 전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 죄 없는 전처의 남편이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봐 그런 거였죠. 일단 진정하세요.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야? 왜 말리는 건데? 아직도 이깟년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폭력을 써봤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부터 고용해서 인연이랑 그 새끼 법의 철퇴를 맞게 해야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더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당신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상태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지 않습니까? 전 이미 전 재산 다 잃고 회사도 잘리고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제 설득에 전처의 남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창문에 걸려있던 커튼을 잡아뜯더니 전처를 그대로 꽁꽁 묶더군요. 그 사이 저는 전처의 핸드폰을 뺐고요.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를 했죠. 그 새끼 지금 어딨어? 혹시라도 몰래 연락해서 알리기만 해. 그럼 그땐 당신이 그 새끼 죄까지 뒤집어쓰고 콩밥 먹는 거니까. 제 협박에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발 자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여보, 당신 나 그래도 사랑했잖아. 나도 당신 사랑했어. 어쩌다 보니 하룻밤 실수로 그 새끼랑 엮이는 바람에 당신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그 새끼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혼도 그래서 한 거야. 정말이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제발 용서해주라. 응? 그동안 나 그립지 않았어? 난 당신 많이 그리웠는데. 그 자식 몰래 연락해볼까 생각도 했었어. 나 모르게 다른 새끼랑 붙어먹고 뒤통수까지 거하게 친 주제 개소리 하지 마.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 말인 줄 알아? 여보, 제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예전처럼 다정하게 내 말에 귀 좀 기울여줘.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중에 경찰서 가서 해. 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전처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전처는 제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엔 현 남편에게 애원하더군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걸 모르는 건지 뭔지. 제가 한때 미치게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참 감정이 이래저래 복잡하더군요.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내를 연행해 갔고요. 며칠 뒤 아내의 상간남이자 공범인 그 자식도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저와 전처의 남편은 함께 그 년놈들을 사기죄로 바로 고소했죠. 수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와 그 상간남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는데요. 저를 만나기 전에도 참 더럽게 놀았더군요. 이미 둘 다 몇 차례나 사기 및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둘이 헤어지고 전처는 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세계에서 손을 씻은 것 같던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놈과 바람이 나면서 둘이 짜고 제게 사기를 쳤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더는 뜯어먹을 게 없자 팽해버리고요. 또다시 새 남자를 물어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쳤더군요. 현 남편한텐 저를 왜 변호사라고 거짓말한 건가 궁금했었는데요. 전 남편이 부자였다고 하면 남자가 더 자기한테 돈을 잘 쓸 거란 계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할 법한 생각이지 않나요? 전처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도 현 남편도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처와 상간남은 법의 철퇴를 맞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워낙 전과가 많았던 데다 피해자가 저 말고도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꽤 세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둘 다 교도소에서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동안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다행히 사기로 잃은 제 돈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기꾼 놈이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을 그 사이 이리저리 굴려 제법 재산을 축적해 놓고 있었더군요. 형사는 물론 민사까지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 건 싹 다 받아냈죠. 돈이 입금되던 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생각나서 찔끔 눈물까지 났네요. 한동안은 자책감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어요.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니까 그런 연놈들한테 놀아난 것 같더라고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네요. 하지만 당한 만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턴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부동산이다, 경매다,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돌려받은 돈으로 여기저기 배운 대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다행히 결실이 좋아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10년도 안 돼 억대 수익이 나서요. 보일러 기사 일도 그만두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었던 쪽으로 회사를 세워서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 대기업처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 다 월급 주고도 연에 억소리 나는 매출 정도는 올린답니다. 지금은 과거 일도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과거에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집사람은 저와는 달리 초혼이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저를 선택해줬어요. 전처와 달리 심지가 굳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참 어질고 현명한 여자랍니다.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바보 같다, 한심하다 욕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저를 끌어안고 울어주고요.
맘 같아선 그 년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면서 저 대신 화까지 내주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 깊숙하게 남겨져 있던 전처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역시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저는 과거 일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저와 아내를 반씩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전처와 있었던 일을 새삼 글로 적고 나니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퇴근하면서 꽃이라도 한 다발 사가야겠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